이 지도에서 보실 수가 있는 게 이 검은색 네모들은 실제로 환자들이 발병한 곳. 그리고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네, 우물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X 표시들이 조금씩 되어 있는 것들에 우물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의사의 가설은 물이 오염됐기 때문에 콜레라 환자들이 발병한 것이다 라는 가설을 가지고 그 우물의 위치와 환자들이 실제 발병한 장소들을 표시함으로써 공간의 정보를 이제 담아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GIS의 사실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지도라든지 어떤 플랫폼에서 표현하고 분석하는 행위들,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 정보 체계가 GIS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다른 화면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네, 특히 이제 왼쪽에 보시는 이 지도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와 진료소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시한 지도고, 왼쪽 하단에 있는 이 지도는 지금 저희 안산 한양대학교 주변에 부동산 시세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저희가 실생활에서 되게 밀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들을 이런 지도라는, 또는 지도가 아닌 어떤 다른 공간 플랫폼일 수도 있죠. 그런 것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또한 그걸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들이 GIS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는 거는 지금 조금은 다른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정밀 도로지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첨단 기술과 맞물려서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나 또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의 필수적인 요소들로 GIS들이 활용되고 또한 앞으로도 더욱더 활용 범위가 넓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전공자로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았던 내용 중에 그건 GPS랑 비슷한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GPS에 대해서 잠깐 짧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GPS는 사실은 어떤 위치 기반, 조금 이후에 설명드릴 위치 기반 서비스를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인데, 동영상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 지구상에 기본적으로 모든 지구의 표면에서 3개 이상의 외성이 관측될 수 있도록 위성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GPS라고 하고요. GPS는 어떤 보통 명사로 개념이 되지만 GPS는 미국에서 사실은 쏘아 올린 위성들이고, 중국에서도 바이두라는 이제 형법 장치들을 개발해서 쏘아 올린 적이 있고, 글로나스라는 이제 러시아에서 개발한 위성 장치들도 있고, 이제 다양한 국가들에서 이런 측위, 포지셔닝 용도로 위성들을 쏘아 올리고 그걸 통해서 저희의 위치들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들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본인 위치를 다 아실 수 있고, 그걸 통해서도 많은 서비스들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GPS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위치 기반 서비스라는 걸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이 포켓몬고는 사실 다들 아실 텐데 이게 사실은 위치 기반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본인의 위치를 알아낸 다음에 그 위치에서 발생한 이벤트들을 이제 게임처럼 연결했던 것이 이제 포켓몬고의 본질이고, 또한 저희가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 특히 이제 저희가 운동하시는 분들 뭐 나이키 앱이나 이런 앱들 쓰시면 본인이 이제 활동했던 거리, 뭐 높낮이 이런 정보들을 반영해서 나의 운동량이 어떻고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떤지 진단해주는 어플리케이션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이런 GPS와 GIS가 이제 연동이 된 위치 기반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이제 마케팅도 가능합니다. 특히 요새는 실내에도 어떤 예를 들어 의류 매장을 방문했을 때 제가 거기에 방문했다는 거를 비콘이라든지 이런 실내 측위 장치들로 파악을 해서 제 소비 패턴들을 파악하고 맞춤형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런 공간 기반 마케팅들도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실생활에서의 사례들이 GIS 또는 LBS의 형태로 저희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벼운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이제 조금 전공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대체 이 GIS를 어떻게 만드는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는 지도입니다. 지도를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먼저 배경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네이버나 다이아몬드에서 지도 서비스 사용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지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위에 부가적으로 이제 항공 사진이라든지 위성 영상 같은 걸 통해서 더 실제의 정보들을 담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보이는 건 지금 형상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정보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GIS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 속성 정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 지도상에서 저희가 이 친환경 풍환경 실험동을 선택을 했을 때 이게 몇 층짜리고 주소가 어디고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에너지 소모량 어떻고 이런 것들을 속성 정보로서 이 시스템 안에 넣어줘야 비로소 정보 시스템으로 이제 동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단적으로 이제 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뭐 도로 레이어를 저희가 하나 이렇게 시각화를 했다고 했을 때 그 위에 건물 레이어를 또 얹을 수도 있고 식생도 이렇게 얹어봐서 아 이렇게 생겼구나 또 볼 수도 있고 이 모든 걸 이제 통합해서 하나의 레이어로 볼 수도 있고 이 레이어 간을 이제 뺐다가 넣었다가 하면서 다양한 정보의 조합들로 저희가 원하는 이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럼 GIS들을 활용한 연구나 활용 사례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학위 논문을 준비했던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지도를 이제 확대했다가 축소했다가 하시면 뭐 어떤 건물이나 도로들이 나타났다가 때론 사라졌다가 하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객체들을 표현하고 어떤 객체들을 표현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를 지도 일반화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근데 지도 일반화 분야에서 현재까지는 많은 부분을 사람의 지식이나 어떤 노력이나 시간 투자 이런 것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지도의 어떤 특정 레벨에서는 한양대학교 건물들이 보이지 않고 어떤 특정 레벨이 등장하면은 거기서부터는 보이고 더 확대하면 어떤 건 보이고 이런 것들을 결정한 룰이 사실은 지금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제가 했던 연구들은 이 룰 어떤 걸 표현할 거냐 이거를 기존에 있는 지도 데이터를 통해서 기계학습을 시켜서 기계가 판단하게끔 하자라는 게 이제 제 연구의 어떤 주제였는데요. 저는 이제 특히 이제 건물을 대상으로 이좀 특정 축척의 지도에서 이 건물들이 표현되고 있고 여긴 표현되지 않고 있을 때 이 두 개의 데이터를 기계가 학습을 시켜서 일반적으로 어떤 건물들이 삭제되는지를 머신러닝을 이제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거는 이제 복잡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아니고 디시전 트리, K nearest neighbor, 나이브 바이어스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 그리고 간단한 신경망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 축척에서 이 축척으로 변화가 됐을 때 건물이 남겨질지 또는 삭제될지를 예측을 시켜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각 3만 개씩의 건물을 6개의 사이트에서 이제 추출을 해서 그럼 총 18만 개의 건물이 됐겠죠. 그거를 실험 데이터로 사용을 해서 각각 건물들의 결과값들을 미리 부여를 합니다. 삭제됐거나 남아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미지의 건물 A가 들어왔을 때 이 건물이 축척이 변했을 때 과연 사라질 것이냐 아니면 남겨질 것이냐를 예측하는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로는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4가지 알고리즘 모두에서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면서 실생활에서도 좀 실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도를 제작하는 프로세스에서도 좀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연구로 제가 이제 가름을 하고 이런 주제로 연구들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사실 GIS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어떤 공간 데이터를 생성하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거든요. 사실 이 분야 자체가 뭐 많은 공학의 분야들이 그렇겠습니다만 데이터에 살고 데이터에 죽는 어떤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했던 분야는 사실 어떤 객체화되어 있는 2차원 데이터를 이제 뭐 없앴다가 나타냈다가 하는 그런 분야이고 사실은 더 원천 기술로 가보자면은 이 모든 지도나 공간 데이터는 사실은 사진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공사진이라든지 위성사진을 가지고 사람이 그거를 보고 소위 도화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영역을 사람이 이제 직접 그려서 표현을 하고 그걸 지도로 만들고 하는 과정들인데 이제 보다 진보한 연구들로는
객체를 분류를 하는 겁니다. 객체를 탐지하고 분류하는 거를 이렇게 실내 또는 실외 모두에서 활발하게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연구들은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 기법들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실내 영상이나 사진이 인풋이 되었을 때 아웃풋 이미지로서 왼쪽 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 부분은 벽체구나, 노란 부분은 바닥이구나, 초록색 부분은 문이구나,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또는 이런 위성 사진들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만 보면 사실 사람은 직관적으로 아 이게 집이구나, 나무구나 알 수 있지만 이거를 사실 지도로 만드는 과정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기계가 바로 대체할 수 있게끔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해서 마찬가지로 빨간 부분은 지붕이구나, 초록색 부분은 이제 나무 같은 식생이구나, 이런 것들을 기계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연구들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특히 위에 이제 실내나 이제 저희 표면에서 이루어지는 3차원 공간을 탐지하는 연구들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굉장히 필수적인 기술이 또 되거든요. 테슬라 차량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 테슬라를 타보시면은 가운데 이제 미니 화면에 주변에 있는 객체들을 실시간으로 인식해서 보여줍니다. 그 디테일이 어느 정도냐면은 트럭은 트럭으로 인식을 해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아주 자세한 화면으로 보여주지 않지만 형상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을 인식해서 보여주고,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그 센서들이 작동을 하면서 객체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런 딥러닝 테크닉들이 들어가는 거고, 결국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사람이 개입이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분류와 객체 인식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운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지금 각광받고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좀 GIS에 들어가는 어떤 외부적인 형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공간의 데이터라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었다면은 사실 그럼 그 안에 속성들은 또 어떻게 저희가 부여를 할 거냐. 예를 들면 이 건물이 몇 층짜리라는 걸 도대체 어디서 알아올 거고, 여기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를 어디서 알아올 거냐는 부분들이 또 남습니다. 그러면 보통 많은 속성들은 저희가 이제 관공서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오거든요. 예를 들면 건물 정보들은 뭐 세움터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또는 뭐 저희가 구청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보들을 가져와서 지도에 입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실제로 주거한 이 도시라는 공간은 실시간적으로 이벤트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어디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하나의 주체에서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유행하기 시작했던 게 이 Volunteered Geographic Information이라는 말하자면 사용자 참여형 GIS입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 지도가 이제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서울 커뮤니티 맵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서울시에 이제 시민들이 직접 자기 핸드폰이나 카메라를 가지고 뭐 어느 도로에 지금 결손이 발생했다, 또는 뭐 화장실이 고장났다, 뭐 이런 민원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간적으로 이거는 정보가 필요한 거거든요. 어디에서 어떤 고장이 일어났는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도에 나타내고, 이걸 말하자면 어떤 집단지성의 형태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주체가 정보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들이 모두 같이 지성을 만들어 나가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집단지성 또는 크라우드 소싱의 형태로 이런 것들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거는 저희가 이제 GIS 소프트웨어 중에 가장 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에슬이라는 회사에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떤 단말기를 가지고 건설 현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도로 유지보수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자기가 속성을 입력을 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 고장이다 또는 뭐 차선이 흐려졌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입력하면은 그게 이렇게 실시간적으로 우측 지도에 반영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뭐 정보 관리 주체가 본인이 특별히 노력하거나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지 않아도 이 공간 정보들이 갱신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거죠. 이 공간 정보의 갱신과 유지는 GIS라는 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겁니다. 단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쓰시는 서비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소 검색 그런 서비스들을 제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저도 점심 먹으러 나갈 때 뭐 맛집 검색을 많이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검색한 그 집이 갔는데 없다. 이미 폐업을 했다. 그런 것들은 사실 공간 정보의 현행화가 되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그런 포털이나 국가에서 일일이 다 실시간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참여형 정보 구축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아가서 아예 이렇게 지도를 만드는 연구들까지 나아갔습니다. 이거는 아마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오픈스트리트맵이라는 지도거든요. 이게 태동하기 시작한 건 이제 구글이나 어떤 특정한 단체들에서 지도나 공간 정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뭐 저희가 쓰는 서비스들의 지도를 쓰려면 그 라이센스 피를 이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비용들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오픈소스 지도를 만들자라는 운동으로 이 오픈스트리트맵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아이콘들이 보이시거든요. 사람이 다 직접 만든 거라서, 예를 들면 이 골프 연습장 아이콘이 이렇게 딱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포털 지도에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용자가 직접 자기가 그리고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대신 이제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플랫폼이 확장되고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강력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지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를 만들어 나가는 운동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꼭 어떤 실제 형상이나 공간적인 형태만 가지고 지도를 만들어야 돼? 라는 의문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간 정보라는 건 사실 비정형 정보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인데요. 제가 창업을 했을 때 고민을 했던 거는 사람들이 뭐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SNS에 장소나 공간에 대한 정보를 어마무시하게 올립니다. 본인이 방문했던 곳, 가게, 좋았던 기억들, 거기에 공간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녹아 있는데 그것들을 왜 우리는 활용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트위터나 뭐 맛집 서비스나 심지어 네이버 장소 서비스에도 텍스트의 형태로 엄청나게 많은 공간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길 안내만 해도 조금 잘 안내되어 있는 가게들은 오시는 길에 어디를 지나서 뭐 좌회전을 해서 뭘 끼고 돌면은 우리 가게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들은 사실은 어떤 공간을 탐색해 나가고 가게를 방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수 있는데, 그것들은 그냥 어딘가에 묻혀서 사실은 보여지지 않는 정보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NLP라고, 자연어 처리라고 합니다.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이라고 해서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그거를 정보화시키고, 또 이렇게 웹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텍스트들을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해서 이제 특정한 단어나 속성들을 뽑아내는 거죠. 공간을 지칭한 용어들만 뽑아낸다거나 장소를 지칭한 용어들만 뽑아내서 그것들을 이제 지도나 어떤 공간 데이터베이스로 옮겨오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도 서비스나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유지가 되고 갱신이 되는 겁니다. 네, GIS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건 사실 이런 건데요. 분석이나 시각화를 하는 데 쓴다. 왼쪽 지도는 이제 미국의 어떤 택지들의 가격, 부동산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제 한눈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색깔로 바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어디가 지금 집값이 높고 어디가 낮고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한눈에 파악하게끔 해줄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나아가서 어디와 어디가 관계가 있다, 유사성이 있다, 핫스팟이 어디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공간 분석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사실은 GIS의 굉장히 막강한 도구로서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거는 이제 2차원 도면인 거고, 3차원 공간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BIM과 GIS를 결합을 해서 실내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그 안에서 공간 분포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하자라는 부분이나 애초에 건물을 세워 나갈 때 이 건물을 지금 뭐 지하 파이프나 이런 것들을 연결을 어떻게 하면은 옆에 건물과는 어떤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런 복잡한 실내 도면을 이제 연결을 시켜서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좀 보시면은 이건 이제 케플러라는 간단한 서비스인데요. 이 웹상에서도 샌프란시스코의 이런 정보를 건물의 높이나 뭐 에너지 사용량이나 뭐 지가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양하게 뭐 라벨링을 한다든지 색상을 입히는 등의 형태로 사용자들이 이제 편안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사실은 GIS의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기능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거는 이제 스마트시티 공학과의 학생이자 또는 뭐 스마트시티 연구센터의 일원으로서 그러면 스마트시티에서의 GIS는 어떻게 활용되고 우리는 어떤 연구들을 해나가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간단하게 적어봤는데 이제 제일 먼저 ICT,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IoT,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이런 키워드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지금 도시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벤트들과 또 정보들을 하나로 담는 어떤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게 되는 건데요. 제가 여기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들어오신 분도 있으실 건데 디지털 트윈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사실 어떤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기계공학이나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활용되어 온 개념입니다. 이 뒤에 배경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는 이제 실제 기계가 있고 왼쪽에는 디지털 트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의 기계를 물리적인 기계를 사이버 세계로 완벽하게 모델링하고 복제를 한 게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인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이걸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게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이버고 이건 피지컬 시스템이다. 이거를 왜 많이 했냐면 이제 대형 기계나 복잡한 기계를 만들 때 한번 제작을 해버렸을 때 만약에 불량이 발생하거나 하면은 기회비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뭐 항공기 제작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트윈을 무조건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 트윈 상에서 실험도 해보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운행도 해보고 그리고 이상이 없을 때 이걸 비로소 이제 물리 세계로 가져와서 실제로 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계공학에서 많이 써왔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스마트시티라는 것들이 부상하고 그럼 우리가 이제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질문들을 화두를 던지게 되면서 우리도 도시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가게 된 거죠. 사실 도시라는 건 하나의 뭐 생명체와도 같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복제품을 만들어 놓으면은 얼마나 관리하기 편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것들을 해 나가는 기관들이 현재 있습니다. 혹시 이 사례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디지털 트윈을 만들었다라고 사실 전 세계에서 지금 최초로 막 주장하고 했던 데가 지금 싱가포르거든요. 싱가포르에서 이 지금 왼쪽에 보시는 다소 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데 다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래 항공기 쪽을 기계 쪽을 제작한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트윈 노하우를 도시에 접목시켜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건데 동영상 잠깐 보시면서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보시는 건 실제 싱가포르의 모습이고요. 이 싱가포르 이제 이런 식으로 사이버 세계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아주 고도의 모델링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 사용량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강력한 기능이 한 가지는 이제 관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뭐
교통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뭐 에너지 사용량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디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첫 번째 강력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지금 조금씩 나오는데 도시 계획 또는 어떤 건축, 건설 이런 것들을 이 트윈상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더 강력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재건축 어떤 택지 재개발을 할 때 그 재개발한 곳이 실제로 주변의 주민권을 얼마나 해치고 교통량을 얼마나 더 발생시킬지는 뭐 예측을 하지만 이렇게 뚜렷하게 어떤 공간상에서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트윈상에서 수행을 함으로써 실제 도시 계획이나 도시 재개발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 나갈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보시는 싱가포르의 사례도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느냐, 보신 것처럼 되게 멋지게 잘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3차원으로 굉장히 고도화해서 거의 그냥 실제 세계랑 똑같이 복제품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정보 시스템으로서 동작을 하려면 간단하게 뭐 단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라는 예를 들었을 때 모든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이 플랫폼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디가 뭐 에너지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는 적게 사용하고 있고, 그럼 발전소에서 뭐 전기는 어떻게 흘려보내야겠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정보들에 대한 연결이라고 해야 되나, 데이터베이스 연동,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난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 연구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은 기관들에서, 특히 스마트시티 연구를 수행하는 많은 기관들에서 이 디지털 트윈이 안 한 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핫하고 인기 있는 주제인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같이 공부한 학생들로서 또 센터 일원으로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소개시켜 드리면서 결국 우리가 이 스마트시티 공학과 또는 연구센터 일원으로서 어떤 융복합 연구들을 하면은 좀 재밌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해보면서 마지막 슬라이드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이제 GIS를 전공을 했고,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어떤 환경 영향 평가, 전생애 주기 평가 이런 연구들을 하셨고, 또 스마트시티 공학과에 계시는 로봇을 전공하신 교수님들, 인공지능을 전공하신 교수님들, 교통을 전공하신 교수님들, 토목을 전공하신 교수님들, 많은 분야의 많은 다양한 전공자들이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주제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왼쪽에 보신 것처럼 공간정보 시스템이 있고, 이렇게 공사 현장이나 건축 현장을 오가는 교통, 차량들이 있고, 실제 건축 현장이 있을 때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어떻게 조합해 볼까? 건축 현장에서 실제로 교통 시스템을 통해서 도착하는 거리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환경 영향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인데, 그것들을 이 GIS 상에서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것들, 그럼 벌써 이 세 가지 분야가 엮여서 하나의 융복합 연구들을 또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이 되고 또 연구가 된다면 흥미진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뭐 인공지능 기술은 사실은 모두가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안 하는 데가 없고, 안 쓰면 오히려 이제 굉장히 퇴보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는데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오른쪽 하단에 보신 것처럼 도시 스케일의 각각 건물들에 대한 영향평가가 되어 있다, 생애주기 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건물들이 실제로 생기거나 없어질 때, 또는 이 지구 단위 자체가 뭐 없어질 때, 그럼 그건 어떤 영향을 줄 거냐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의 양이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사람이 이제 일일이 분석하기 어려운 부분들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인공지능을 이제 저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거고, 제가 지금 실제로 해보지 않은 어떤 구상 단계 얘기를 하는 거라 되게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게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공 분야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되게 하고 싶었던 어떤
도시 단위의 환경 영향 평가, 도시 단위의 뭐 생애 주기 평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스마트시티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키워드가 이제는 첨단 기술에서 점점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티를 만들어 나가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제가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뭐 건축 현장에서의 문제라든지 또는 실제로 도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전공했던 이제 공간정보 시스템과 잘 맞물려서 좋은 연구들 또 실생활에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오늘 특강 좀 내용을 되게 가볍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좀 재미가 없으셨을 수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는 뭐 같이 해보고 싶은 연구가 있으시거나 하면은 제가 제 메일 주소를 적어놨는데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강연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질의응답 있으시면은 줌에서 또는 여기에서 지금 모여 계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네, 교수님. 이제 우리가 GIS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든 관련 무슨 기술을 개발하든 할 때 이용하는 그 어떤 지도의 정보 중에 뭐 오픈 스트리트 맵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구글의 어떤 지도 기반 서비스를 유료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요. 네. 실제 연구자들이나 어떤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기본적인 맵을 그런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나요? 아니면 무료 서비스 이런 것들을 주로 이용하나요? 이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예로 좀 들어드리자면 위치 기반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하나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나 다음 지도에 API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웹에서 이제 그 요소들을 호출해 오는 건데요. 그럼 그것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게 호출 횟수에 따라서 요금제가 이제 주로 책정이 되거든요. 많이 사용하면은 유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서비스의 용량이나 실제 사용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주로 근데 구글이 접근성이 좋고 또 이제 국제적으로도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이제 구글 맵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이미 개발된 지도 서비스를 가지고 올 때 하는 얘기고요, 교수님. 저희가 원하는 주제도나 지도를 저희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이 분야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공간 정보를, 그러니까 지도를 무료로 무상으로 다 오픈을 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지도를요. 그래서 지도 안에는 제가 원하는 도로만 따로 가져올 수도 있고 건물 정보만 따로 가져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식생, 토지 피복 정보만 따로 가져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원하는 구역, 예를 들면 제가 한양대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한양대 지도를 그러니까 제가 제 입맛대로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죠. 데이터들을 무료로 다운받아서 색깔도 제 마음대로 입혀보고 그걸 나는 뭐 이런 풀 같은 건 표시하지 않을 거야, 표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건물이나 도로만 표현한 지도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지금 무료로 데이터들이 개방이 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네. 질문을 드리면요.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그 디지털 트윈 기술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도 그 BIM 기술을 이용해서 도시를 3차원으로 모델링하고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입혀서 우리가 연구나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말씀해 주신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하고 기존의 어떤 그 BIM을 이용한 모델링 정보를 입힌 그런 모델링 어떤 기술하고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게 어떤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그 모델링 정보를 가지고 뭐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이 뭐 차별화된 어떤 기술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정확하고요. 시뮬레이션이 지금은 사실 가장 큰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각화하는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들이 되어 왔고 BIM이랑 뭐 GIS를 결합한다 이런 연구들도 되게 사실은 오래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고 있던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단위를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에서의 디지털 트윈의 규모와 단위를 어떻게 볼 거냐. 도시 단위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규모가 커지는 게 아니라 뭐 서로 간의 상호 작용들을 생각해 봤을 때 고려해야 될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차별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스케일의 문제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객체 단위의 건물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BIM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각화했던 거랑 지금의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를 시각화하는 측면에서만 보자면 사실은 큰 차이점이 없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이 정보들은 실시간적인 디지털 트윈 정보들이 디지털 트윈 실시간 정보들이 이제 포함이 되게 돼서 뭐 제가 이제 에너지 사용량을 자꾸 예로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어느 호실에서 지금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고 어느 호실에서 지금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기 사용량이 몇 층에 지금 부하가 많이 걸려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파악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는 관제적인 측면이 있고요. 하나는 그걸 통해서 앞으로 발생할 일들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가 좀 차별화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혹시 온라인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실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질문이 더 없으신 걸로 알고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강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